최근의 대대적인 R&D 투자 결과 중국의 기술력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위주로 경제 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등 경제 체제 역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레노버,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IT 기업뿐 아니라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기존의 분업관계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된 지금 중국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오늘 수요 포럼에서는 중국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신 코트라 김명신 차장님, 토론자이신 부산외국어대학교 김동화 교수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승진 팀장님,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께 내주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저희 키스텝의 정책을 결정하고 모색하는 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경제와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신문이나 이런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초보적으로 완성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의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린 계속 중국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어떤 시장 기회를 찾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을 중국의 변화된 속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는 무엇일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목차는 우선 중국 경제 현주소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본 이후에는 산업 패러다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국의 미래 전망과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사진, 이 그림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예전의 중국을 소개하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은 잠자는 사자다. 잠자게 내버려둬라. 일단 깨어나면 세계를 흔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1840 몇 년도쯤에 어떤 사람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당시에 중국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중국의 당시로서의 상황상 잠자는 사자에 비유할 만큼 힘을 크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중국의 모습은 1840 아마 한 4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이제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몇 년이 지났죠? 100 몇 년 정도가 지났죠? 한 150, 60 정도가 지났나요? 그런 기간 동안 중국은 지금 이 정도까지 변한 상황인데요. 이 두 기업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알리바바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바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벤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샤오미입니다. 이 두 기업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IT 기업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2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2위냐 하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구글 다음으로 큰 IT 기업이죠. 밑에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 자산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벤처 기업을 보통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처 기업 순위를 쭉 먹여봤을 때 우버 다음으로 큰 자산가치가 아마 2015년 말 정도 될까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을 때 한 460억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한 510억 정도가 되고요. 둘 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나폴레옹은 잠자고 있는 사자에 비유를 했는데 이제 잠에 깨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중국 경제 현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지표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죠.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GDP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명목 GDP는 1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조 달러에 달하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거는 그때가 언제였죠? 2008년이었나요? 제가 잘 지금 날짜는 그 연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일본을 간발의 차로 넘어서면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초중반만 해도 13%, 14%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시기만 해도 그때도 9%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만 해도 또 7%, 8% 정도, 8% 정도의 성장을 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9%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장 2000년대 초중반에 가장 높게 성장할 때와 비교를 해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나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추세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지금 중국은 이미 중성장 시대에 과거에 10% 두 자릿수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또 8%의 성장을 흔하게 보이던 그 시절 역시도 지났고 지금은 6%대의 중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2016년 올해 1분기에도 중국은 6.7% 성장을 하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회과학원이 얼마 전 전망을 한 바에 따르면 6.6%에서 6.8%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6년이고요. 내년이 2017년인데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6% 정도의 그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고성장을 보이는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성장률 수치적 측면에서는 인도가 작년에 중국을 앞섰습니다. 작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7.3%였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만 인도와 중국 간의 성장률의 순위 변화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제가 볼 때는 한 6% 정도의 성장을 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데서는 어떤 기관에서는 5.5%에서 6% 또는 5.5%에서 6.5% 그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시아에서 또 다른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는 앞으로 10년간 6.5%에서 7.5%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과거 개혁개방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해오는 데서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중성장 시대에 접어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죠. 혼자서만의 이유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이 성장 패러다임을 바꾼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외부적 요인에서 이유를 가장 크게 찾는다면 중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적 요인이 크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성장 동력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움직여서 성장률을 뽑아내면 되거든요. 8% 성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보진 않고 중국 경제가 그리고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수치적인 성장보다는 과거 3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해 오면서 쌓였던 부작용을 지금 해소하고 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낼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앞으로 몇 년간은 과도기로 잡고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가고, 즉 개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직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때는 직감을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끌고 갈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외부의 글로벌 경제에 악재가 닥쳤을 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남의 운명 때문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 이제 그런 생활은 그만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비 중심으로 경제의 기조를 틀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11년은 어떤 해냐 하면은요. 중국은 아직도 5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럼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라는 뜻이겠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그 몇 차 5개년 계획 이런 걸 하다가 90년대에 이제 그걸 멈췄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경제 중심으로 해서 플래닝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2011년은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해였고요. 이 12차 5개년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때 중국이 내세웠던 성장 기조는 뭐였냐면 수출에서 이제 그만 소비를 한번 제대로 살려봐야 되겠다. 그런 그 기조의 전환을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천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현실 시장에서 나타나진 않죠.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우리보다 좀 더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고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균일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이종적인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기조가 형성이 되고 정책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게 하달되는 과정상에서의 누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 현실 경제에 적용이 되고 효과를 내는 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단점이고요. 장점은 뭐냐면 한번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가속이 붙을 수 있다. 왜냐하면 크니까요. 그렇죠? 큰 것과 작은 것을 움직일 때 걸리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하면 좀 적당할까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로 임금 인상 그리고 또 서비스업 육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정책이나 기업들도 또 이제 사회적인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굉장히 큰 부담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역시 중국의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었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면으로 중국은 서비스업을 빠르게 육성시켜 왔습니다. 수치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냐 하면 과거 중국은 2차 산업 중심, 즉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흘러갔었는데 2013년에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자리 잡게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3차 산업의 비중이 얼마였냐면 46.1%였습니다. 2013년에요. 2013년에 중국의 2차 산업의 비중은 얼마였냐면 그거보다 2%가 떨어진 수준이니까요.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46.1에서 마이너스 2 하면 얼마죠? 45.9인가요? 그렇게 비등비등하지만 3차 산업이 더 크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천명을 한 지 2년 후, 즉 2013년이고요. 2015년에는 3차 산업의 비중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의 비중이 50%가 넘었다는 것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가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어떠냐면 중국이 서비스업, 소비 중심으로 경제를 전환하겠다고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무르익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소비라는 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80%가 넘게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국이 경제성장 기조의 전환 완벽하게 해내지도 못했고 그게 현실 경제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지도 못하지만 이미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전환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요, 한번 과거 지금부터 약 10년간 중국이 소비라는 거를 두고 어떻게 어떤 그 기조가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11호 계획이라고 하면 11차 5개년 쉽게 얘기하면 계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는 2006년부터 2010년에는 중국의 성장 기조는 수출과 소비와 투자 각자 다 균형감 있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 삼두마차를 다 같이 잘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게 기조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게 중심이었죠? 수출 중심이었죠. 그렇죠? 염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균형 있게 경제를 끌고 가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2006년이 2,000달러였습니다. 사실 2,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해서 소비를 이끌겠다? 이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소비가 적어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못 넘어도 5,000달러 정도는 넘어야 되고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00달러는 넘어야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2011년부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 방식을 전환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바로 이 시점 중국 13호 계획, 13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진작하고 산업을 혁신하자.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중국의 성장 기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3호 계획이 끝나는 그 시점이 2020년이 되겠죠. 그때는 과연 중국의 1인당 GDP가 얼마일 것인가? 10,000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1인당 GDP 10,000불이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000불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서비스, 품질 있는 소비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 계층이 보다 더 나눠지면서 복잡 다단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갔으니 이제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죠. 이 부분은 바로 중국의 정치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는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많아서 그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 때문에 과도기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이 과도기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려점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건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외에도 실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환경 오염적인 측면이라던가 빈부 격차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될 때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요. 제가 상해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좀 있었는데 2011년, 12년, 13년 그러다가 좀 들어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대두가 됐던 게 2015년 또 최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그 총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총부채라는 그 범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낮은 편이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가계부채가 한 75% 뭐 이 정도까지 되는데 중국은 35%대로 비교적 그래도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부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EU 집행위에서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채, 정부 부채의 건전성의 기준을 60%로 잡고 있어요. GDP의 60%. 그리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은 GDP의 3%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3%가 넘어가게 되면 빨간불이 좀 켜지는 것 같다. 이게 켜진다. 봐야 된다. 주시해야 될 수치가 3%가 됩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GDP의 3% 이상이냐 이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의 재정이 그래도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도 중국 GDP에 높게 잡았을 때 41.5%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중앙정부 부채가 10조 6,600억 위안이고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16조입니다. 이 두 수치를 합치면은 26조 6,600만 위안이죠. 달러로 계산을 하면 약 4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말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엄청날 텐데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방정부들이 과거 이제 그 대출을 받으면서 그 산하에 기업들을 세워가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또는 즉 지방정부가 보증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채까지 다 합쳤을 때는 중국의 중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41.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국가들은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별표로 지금 해놓은 부분인데 미국 같은 이게 좀 수치가 기관별로 발표하는 기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이구나 이 정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 기관의 각각의 자료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발표한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4%고요. 그리고 일본이 좀 많죠. 200% 가깝게 정부 부채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수치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2.1%,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 부분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업 가계 부채 쪽이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중국의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 부분은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기업 부채입니다. 밑에 보시면 중국의 기업 부채는 GDP의 131%로 중국 정부는 발표를 했고요. 국제결제은행은 이거보다는 좀 많은 170.8%로 발표를 했습니다. 수치 간 차이는 많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 수치를 보고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다. 관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 부채 부분 다른 나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6%고요. GDP의 106% 그리고 헝가리는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말레이시아 67% 그리고 인도 50.6%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가계부채는 선진국 한 75.2%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중국 그 부채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 중국이 2008년도 부채가 100%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100%면 잘 관리를 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 212%. 2008년에서 2015년이면은 약 7년 정도죠. 7년 만에 상당히 많이 좀 불어났다라는 게 우려점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총 부채가 급등은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적인 여지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즉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정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중국이 중국의 부채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갑자기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중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갑자기 또 너무나 일어나거나 그럼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중국의 전 세계 지금 GDP 대비 전 세계 평균 부채는요. 242%입니다. 2016년 1분기 기준으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평균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그 수출 부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 수요도 줄었고 그리고 제조 원가도 올랐고 또 환율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전 세계 수입이 작년에 한 2조 달러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역시 중국의 수출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거고요. 제조 원가는 10년간 중국의 인건비가 한 2.7% 정도가 올랐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특히 많은 진폭이 좀 큰 한 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의 어떤 파이가 그 수입 시장의 파이가 준 건데 그럼 그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면요. 중국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2012년은 11.3%가 중국이 전체 그 수출에서 차지를 했고요. 2015년에는 13.6% 점진적으로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수출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컨텐츠겠죠. 과연 그 수출의 내용, 수출물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고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산업 혁신을 통해서 자국 제조업을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2059년까지는 만들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지금 현재 상황 마지막 부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그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의 상황에 있는지를 이미 짐작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제가 지금 문제가 너무 크다,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들 힘들다고 너무나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중국이 아무리 과도기가 3, 4년이 지나면 어떤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일자리를 한번 놓고 보면요. 2013년 중국에서 신규 취업자가 1,300만 명 정도 나왔고요. 14년, 15년 역시도 1,3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신규 취업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취업 인구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은요. 3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전체 신규 취업 인구의 42.4%가 3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쪽으로 취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국 역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대졸자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난 3년간 2013년부터 15년까지 중국의 신규 취업자는 1,310만 명, 1,320몇만 명 또는 1,310만 명 이렇게 해서 10만 명 중심으로 등락이 있었는데 대졸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에 비해서 대졸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겠죠. 계산을 한번 해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은 앞으로 5년간 2020년까지 약 2개로 해서 나오는 신규 일자리는 6천만 자리, 약 6천만 명 정도가 취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5년간 중국의 신규 대졸자, 이제 대학 막 졸업한 사람들은 누계로 얼마가 나올 것이냐.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추세로 2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약 4,10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몇 분의 몇이죠? 약 80%가 되는 숫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졸자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중국의 대졸자들이 취업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정 같지가 않다, 압력 느끼고 부담 느끼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가 점점 심화되면서 2015년에는 이 문제가 바로 사회 갈등의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2020년까지 물론 초보적으로 완성이 분명히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의 혁신, 산업의 전환 이런 과도기를 빨리 끝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일자리가 대졸자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산업 혁신이 더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시간표를 봐가면서 서둘러서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그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출 주도 성장에서 소비 서비스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지금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5년까지는 글로벌 제조 강국 안에 진입을 하겠다. 지금은 중국은
제조 대국이죠.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영향력을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변모하겠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혁신이 돼야 되겠죠.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요. R&D가 돼야 되고요. 2025년까지는 진입을 하고요. 2035년, 10년 후에는 글로벌 제조 강국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9년에는 제조 대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제조 강국으로 선도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과 일본 수준까지 가겠다. 2059년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2059년이라면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과연 될까라는 의문도 가지실 수가 있고 또는 이게 이렇게 이때쯤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으실 텐데 지금 중국은 기술 혁신 쪽으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스마트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스마트 제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 차세대 정보 기술과 제조업을 결합하는 결합에 대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부품을 국산화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국산화, 기술 개발 이쪽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러이러한 발명품이 나왔다, 이런 기술이 나왔다, 이런 그 발표가 좀 많았는데요.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물론 중국이 기술 혁신, R&D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이 더 많이 발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중국은 기초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투입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중국의 R&D 지출은 세계 2위, 미국 다음으로 크죠. 1조 4천억 위안이고요. 그 1조 4천억 위안 중에 기업의 투자가 7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업들이 R&D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기초과학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D 지출의 글로벌 2,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약 301개사. 국가 순위로 봤을 때는 역시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GDP에서 R&D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국가별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한 중등 국가 정도의 수준이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발명 특허 그리고 PCT 국제 특허 신청 10,000명당 발명 특허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중국에서 성과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아까 제가 중국 제조 2025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는데요. 인터넷 기술을 제조업과 융합하고 이종 산업 간의 결합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제조업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 화면은요. 앞으로 중국의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중국 스마트 제조업을 끌고 나갈 건 바로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고급형 디지털 공정기계, 로봇, 우주항공 설비,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선진궤도 교통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 고성능 의료기기 이런 쪽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같은 경우에 집적 회로화 그리고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4개 분야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는 바로 지금 보이는 화면에 집적 회로화 전용 설비, 정보통신 설비, 운영체제와 공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 제조업 핵심 전용 설비 이 4개 부분인데요. 또 중국에서는 이 각각의 4대 분야의 세부 분야를 잡아서 또 개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적 회로와 전용 설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집적 회로 설계 쪽에 대해서도 중점 육성을 하고 회로 생산, 밀봉 포장, 포장 장비, 국산화 이쪽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선 중국은 집적 회로 설계 산업을
집중력을 육성한 이후에는 밀봉 측정 해외 기업을 M&A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서 자료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육성을 해오고 있고 그 결과 지금 그 2015년에 중국의 국산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6500V 고속철 기관차용 IGBT 칩 국산화 성과가 있었는데요. 용지신 시속전기기계 유한책임공사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관차용 IGBT 칩,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기관차에서 동력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칩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칩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가 30% 이상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 칩은 앞으로 궤도교통,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부분에 있어서 응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고속철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 고속철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과거에는 해외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의 고속철을 깔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너무나 많이 깔아보고 또 그 안에서 기술 이전도 있었고 또 중국의 어떤 기술 개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해외로 고속철을 수출하기도 하고 또 중요 부품에 대해서 중국 자체적으로 국산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리바바 윈 OS 역시도 차세대 정보기술 부분에 있어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 안드로이드 다음으로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OS입니다. 물론 중국 내에 팔리고 있는,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그런 휴대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간 사례가 너무나 많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샤오미도 그렇고요.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내의 어떤 공간에서만, 영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보기에는 다른 어떤 선례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의 그 OS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작년에는 또 공업 4.0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제조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응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마트 제조업을 중국이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정지 작업들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공업로 연소 검측 컨트롤 역시도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그 철강 회사죠. 우한 강철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 공업로에 보면은 버너도 있고 그리고 추결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손상이 많은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 몇 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런 그 부품인데, 중국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에너지 효율을 50% 정도 올릴 수 있고, 중국 내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공업 설비를 국산화하는 데 있어서 주된 그런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원자력, 중국이 이제 원전 수출, 어떤 원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기술력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쪽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 성과를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 디지털 통제 시스템 통용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국가 863 계획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63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하이테크 기술, 개발, 육성,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바로 이 통용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한 것 자체가 중국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성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이 기술 산업이 자국 수요의 49%, 약 50%까지 충족할 수 있게끔 성장을 시키고, 그 10년 후에는 자국 수요의 75%까지 충족할 수 있게끔 성장을 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성능 컴퓨터, 서버, 그리고 공업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금융 전신업에서 국산 서버를 75%까지 쓰게끔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 5년 후인 2025년에는 약 90%, 10개 중에 9개는 중국산을 쓰도록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R&D, 성과물 창출에 대해서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급 디지털 공정기기 역시도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린 중국의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에 있었던 바로 그 산업입니다. 항공, 우주, 자동차, 전자정보 설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목표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는 한번 이 수치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봇 역시도 중국이 지금 국산화, 기술 개발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체 브랜드, 자기 브랜드, 중국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공업용 로봇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50%, 절반까지는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부품, 로봇 부품에 대해서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고정밀 감속기를 2015년에 개발을 했는데 산업용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의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D 컴퓨터 운영체제 역시도 자체 개발을 했고요. 미국이 3D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어떤 기술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즉 공정기계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고부가가치화 기술의 근간이 되는 그런 개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중국의 기술 개발, 기술력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대형 상업용 여객기입니다. 중거리 정도를 날 수 있고요. 4,000km 정도를 날고 좌석은 160 몇 개석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내에서도 예약 판매가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독일 그 신생 그 항공기 업체와 그리고 터키였나요? 제가 국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도 선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중국이 자체 연구 개발한 베이더 위성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성을 발사한 겁니다. 지금 22번째 위성 발사한 그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얼마 전 6월 10 며칠이었나요? 23번째 위성이 발사가 됐고요. 지금 중국은 2020년까지 이 그 위성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성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은 5개의 비정지 위성 그리고 25개의 정지 위성이 중국의 위치 정보 시스템 GPS에 대응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지름 500m가 되는 전파 망원경, 중국말로는 그 중국 이름은 티안웬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전파 망원경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그 10대 먹거리 산업 중에 있었던 게 바로 해양 장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심해 11,000m까지 탐사가 가능한 심해 잠수선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름은 차이홍위라고 합니다. 원전 설비 그리고 부품을 국산화는 원전 기업한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리전기라는 중국의 회사가 있는데요. 거리전기는 뭘 만드는 회사냐면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를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 성과가 나온 게 뭐냐면 국제 수준의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순행 원심 분리 냉각수기를 자체 개발하고 지금 바로 보이는 이 사진은 뭐냐면 그 기술에 대해서 그 검증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그 저장 룬치 에너지 절감 과기 유한 공사가 과거에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핀열 교환관 연구 개발에 성공을 해서 상용화에 임박했습니다. 이 핀열 교환관은 어떤 거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탄산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 재열하는 그런 핵심 부품인데요. 그런 원전에 있어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속철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물리학 쪽에 있어서도 중국의 성과가 있습니다. 양자 변형홀 효과를 중국에서 2013년에 가장 최초로 발견을 했고 중성미자 진동 연구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시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각막을 이식 받아야지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돼지 각막을 가지고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을 지금 한참 연구 개발 중이고 약 99%까지 성공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재생의학 국제유한공사 실험실이 개발을 했고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기술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조업에 대한 어떤 R&D 투자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혁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 창업 그리고 만인 혁신이라는 기치 하에 창업 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회사가 창업되는 데가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중국 매일 하루가 다르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경제는 낙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혁신 그리고 서비스업 육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않고 과도기에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좀 많이 침체가 돼 있고 좀 둔화가 돼 있고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완성되는 시점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환율이나 외환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파동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우려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는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와 어떤 목표와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거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졸자 취업난이 증가하고 또 지금 중국 보면은 진위계수죠. 경제적 불평등이 과연 이 사회에서 얼마나 전개되어 있는가 볼 수 있는 진위계수가 약 0.5까지 돼 있는 걸로 발표가 돼 있는데요. 그만큼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격차, 계층 간의 소득 격차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됐을 때 중국인들이 과연 지금의 어떤 운영 체제에 대해서 그때도 역시 수용하고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중국 정부 역시도 그 운영의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절히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분명 후자일 겁니다. 물론 중국 정부도 그걸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행 사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어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이런 것들 선행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중국 정부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과 또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장 그래도 현실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중국의 소비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비시장에서 우리의 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하고 여러 지역으로 들어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그 소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이야말로 일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지하게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20년이 있기 때문에 그 20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치열할 정도로 연구를 한 나라입니다. 즉 일본의 소비시장, 일본의 제품, 서비스들은 어떤 20년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잘 했으면 왜 중국 가서 그거를 바로 시장에 적용하지 못했느냐, 왜 그렇게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잠재력보다 덜 표출이 됐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복잡한 역사적인 과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일본의 어떤 그 잠재력이 중국에서 그대로 잘 표출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그동안 개발해 놓은 그들로부터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걸 우리에 맞게 적용을 해서 그리고 중국 시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또는 또 중국 시장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생각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그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래도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전략을 수립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김명식 차장님이 이제 방금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하고 그다음에 미래 전망, 우리의 이제 그 대응 과제까지 기승전결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 기획 평가 관련 일을 하시면서 그 여러 분야에서 아마 다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고 아마 중국이, 우리가 알던 중국이 이 모습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 부분은 중국은 좀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험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현장 떠난 지는 좀 오래됐고요. 2009년에 학교로 왔는데요. 그 전에는 그 포스코 경영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한참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는 이제 골동 산업이죠, 전통 산업이죠. 건설, 조선, 가전, 철강 분야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 기업 분야를 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 회사인데, 그때 이제 상해 보강, 빠오강이라는 철강 회사가 이제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국 철강 회사가 우리를 포스코를 앞서는 거 아닌가? 그거 좀 연구 좀 해야겠다. 그게 이제 2000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에는 하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철강사가 우리 따라오려면은 한 5년은 걸려, 6년은 걸려, 뭐 이렇게 금방 따라오겠어라고 이제 하는데, 장치 산업, 그러니까 이제 화학이랄지 철강이랄지 이런 장치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선진 설비를 그냥 수입에다가 딱 놓고 조업 기술만 확보하면 바로 따라잡습니다. 간단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나 일본에서 최신 설비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과장에서 부장 승진, 부장에서 임원 승진을 못한 사람 월급 2배, 3배 줘서 딱 가져와서 돌리게 하면 바로 우리 기술을 따라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100% 완벽하게 따라잡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좀 관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니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첨단 기술, 중국이 원하는 그런 걸 이제 줄 국가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 당시 이제 연구원으로 몸담아서 이제 모기업이랄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철강업이 어떻게 중국하고 경쟁을 할지 그런 임무에 있었는데, 좀 중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지금 돌이켜 보면 2001년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듭니다. 중국 지금 이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발표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이제 패러다임은 전환이 될 겁니다. 전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쓰니까 좀 원칙적인 교과서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1인당 GDP 1만 달러 넘어서는 도시가 한 39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1만 달러면은 이제 중진국에 딱 들어갔다는 셈이죠. 중진국이 뭐냐 그러면 마이카, 내 차가 있어야 되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가고, 중국의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 여러분 이제 피부로 실감하실 겁니다. 뉴스에. 왜 그러냐면 소득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속 1인당 GDP가 늘어나는 국가가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중국 인구가 13억 7천인데요. 그 중에 절반 7억 명이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상하이처럼 이미 국제화된 도시가 있는 반면에 7억 명의 농민들, 아직도 그냥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뭐 해외여행이랄지 이런 걸 엄두를 안 두는 농민도 있다. 그런 굉장히 층차가 틀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다, 사회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왜냐하면 경제하고 사회하고 이제 정치하고 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특별한 그런 그 국가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발표전 나온 그 고속철 뭐 CPU 같은 최첨단 기술 시장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농촌 가면은 옛날에 우리도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저기 세탁조가 탈수가 하나 있고 세탁기 하나 있고 두 개가 나눠지는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세탁기를 아직도 쓰는 7억 명의 수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이 2008년에 미국발 금융이 일어나고 나서 2009년에 이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세탁기를 사면 중국 돈 한 2,000위안을 공짜로 줬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요런 모델만 사면을 보조금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모델이 뭐였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구형 모델이죠. 그러니까
따로 탈수 따로 있는 세탁조가 2개가 있는 모델인데 그 당시 우리 LG 삼성은 그런 라인이 생산 라인이 없었어요. 이미 다 뭐 드럼 세탁기, 최첨단 세탁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혜택을 누가 받느냐? 제일 많이 혜택 본 게 당연히 중국 가전업체고요. 두 번째로 대만 가전업체입니다. 대만 가전업체는 그걸 이제 짐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완전히 철폐는 하진 않고 그냥 뭐 비닐 포장지만 씌워놓고 두고 있었대요. 언젠간 이게 쓰겠지. 농민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지금은 계열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 농민들이 바로 드럼 세탁기로 옮겨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세탁조 2개 있는 구형 세탁기부터 구매를 시작할 테니까 그때 되면 농민 수요가 있으면 저 라인을 가동시켜서 팔아야지라고 고스란히 그 라인을 가지고 있다가 2009년에 중국의 내수 시장 진작이 내면서 갑자기 그 시장이 확 터지니까 이제 대만 기업들이 완전히 돈을 많이 번 거죠.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기업을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정책을 만든 게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언젠가 변화될 시장 그런 걸 준비하고 있던 대만 가전업체가 돈을 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도 패러다임은 변하는데 중국에 있는 모든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고 층차별로 단계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는 패러다임에 맞는 준비를 우리 한국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있으니까요. 우리 학교에도 중국 유학생이 많이 옵니다. 아까 이제 대졸 취업 얘기도 이제 김명신 차장님이 하셨는데요. 중국에 1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인원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그런데 제대로 된 대학교 입학 정원이 400만입니다. 그러면 600만 명의 대학 미 입학자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이 600만 명이 굳이 대학을 안 가고 저임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2000년 이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중 수교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 가서 노동 집약적인 공장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그 고등학교만 졸업한 인원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GDP가 8,000불, 농촌에 지어서 물론 편차가 있지만 소득이 올라가니까요. 이 대학교를 못 들어가는 600만 명의 고졸자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느냐? 대학이 중국이 대학 정원을 넣는 게 아니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는 많은 학생들 출신들은 농촌 출신들입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없어서 한국 유학은 꿈도 못 꿨지만 지금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생이 오면 등록금을 절반을 깎아줍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안화 가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사립대학교 드는 비용이나 한국에 있는 대학교 드는 비용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생활비하고 기숙사비는 제외하겠습니다. 등록금. 그러니까 중국 대학도 우리도 생각 못하는 쪽은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떻게 자기하고 있느냐? 그 대졸자들도 이제 우리 대학생도 취업 맞춤형인데 대졸자들도 우리 한국 대학을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부산의대에 와가지고 취업을 어떻게 하지? 취업될 수 있는 거 전공해야겠지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계열이랄지 무역계열이랄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융복합형 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 학생들만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학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사회 중에서 제일 리액션이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여기 이제 과학기술 분야니까요. 과학기술 분야에도 그렇게 중국이 빠르게 바뀌는 어떤 특정 분야는 빠르게 바뀌고 특정 분야는 천천히 바뀌는 그런 다층적으로 바뀌는 중국의 이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책 평가하고 리뷰하실 때 좀 그런 걸 다각적으로 다양적으로 고민하시면은 아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명신 박사님이 발표를 너무 전반적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모두 다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여전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중국이 추세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경제도 계속 둔화될 것이다 하는 거는 분명히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인식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대외 개방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절대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에 대해서 성장 둔화세는 있겠지만 급격한 성장세의 하락이라든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착륙의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이제 통계를 보고서 중국 경제를 이해를 하는데요. 보니까 중국이 요새 투자가 많이 줄었다, 뭐 내수주도의 성장을 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투자 지표가 많이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투자의 내부를 이제 내용을 쪼개 보면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당분간도 그렇고 중국은 재정 투입을 많이 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기 둔화를 좀 극복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조정은 하되 경기도 많이 둔화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앞서서 뭐 박사님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많이 확대됐고 많이 성장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은 무역 통계 가지고 산업 발전 정도를 저희는 주로 보고 있는데요. 산업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면은 중국의 무역 통계로 보면 무역 특화 지수 가지고 이렇게 산업 단계별로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최종재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 산업이 된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이미 수출의 성숙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간재 같은 경우는 수입 대체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조금만 있으면 수출 산업화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산업용 원자재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이제 중국이 수입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게 되게끔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흑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부품 소재 산업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수출 산업화가 된 건 아니고요. 수입 대체를 하고 있는 정도, 그거의 후기 정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 소재가 차지하는 게 한 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좀 지나고 나면은 중국이 수출을 시작하니까 우리가 대중에 수출하는 거가 영향을 받는 거에서 나아가서 제3국에서도 중국한테 우리가 밀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요, 이제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직물이라든지 화학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금세 우리를 따라잡을 것 같다고 이렇게 무역 통계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 수출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현재 통계상 봤을 때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수출 증가율이 2자릿수였다. 한 자릿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년부터는 0.4%가 줄었고요. 작년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5.6%가 줄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5월까지만 봤을 때 1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사실 대중 수출 둔화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에 대한 수출도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경기 둔화 요인하고 구조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요인이라 그러면은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의 대중 수출이 안 되는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투자가 둔화돼서 우리한테로부터 가져가서 투자에 쓰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그다음에 석유 유가가 그냥 하락되다 보니까 수출 단가가 자체적으로 하락이 돼서 수출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기 요인도 있는데요.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이 정책을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가공무역력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중국 자체적으로 수입 대체를 하겠다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산업 경쟁력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많이 키우고 아까 김면신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R&D 투자가 세계에서 2위이고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육성하는 것에서 나가서 해외에서 우수한 기업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외국의 발전된 기술을 빨리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해외 기업을 M&A한 투자들을 보면은 증가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새로운 뭐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고 이런 거가 있지만 정보화 분야에서는 굉장히 장기 플랜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긴 시기를 두고서 계획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ICT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뭐 중국 제조 2025 그래서 제조업에서의 발전 전략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융합시키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서 온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이런 산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면은
다 아시는 B2C 기업, 그러니까 바이두라는 인터넷 포털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텐센트라는 인터넷 서비스 전문 업체가 있는데 이 세 개 기업을 바이두 B, 알리바바 A, 텐센트 T에서 BAT 기업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BAT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단순히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산업 영역에 다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BAT 기업이 인터넷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본력이 막대합니다. 그런 자본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부문, 병원 사업, 자동차, 금융, 영화 이런 데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나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고 하나, VR, 그리고 로봇 이런 것도 가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바이두 같은 기업은요. 자기들이 인터넷 기업이다 보니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아예 투자를 했어요. 3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AI 가상 이제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고요. 그 안에 연구 인력이 한 2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머티러닝을 시키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음성 인식 기술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가시화된 게 있는데 작년 9월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가상 비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미라고 비서 로봇이 생겼고, 그다음에 보는 순간에 사물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바이두 아이라는 것도 개발을 해냈고요. 그다음에 젓가락을 개발했는데 바이두 젓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잡는 순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 재료 이런 게 어디 왔는지 그런 것도 개발을 해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를 개발해서 바이두 자전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자전거를 타는 순간에 내 정보,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는 것도 이미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 그러면 전통적으로 제조업 안에만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B2C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산업 밸류체인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이다 보니까 스마트 자동차,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BMW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을 만드는 대만의 가전 폭스콘 있잖아요. 그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IT 자동차를 이미 개발을 해서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두도 이미 자체적으로 무인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2019년에 운행을 한다고 이제 안정화 작업, 자꾸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정도로 중국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이라고 하면은 정말 답이 없는 대응책인데 여전히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R&D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너무나 뻔한 답이긴 한데 중국산 제품하고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내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그에 대한 맞춤형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키워야겠다는 것입니다. 뭐 변화라 하면 환경 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에 환경 기술 같은 게 많이 바뀔 수 있고 도시화 그리고 중국의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고 중국도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력 소비층들도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 이런 변화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김병신 박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저도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연구원에 들어와서 한 몇 년마다 한 12편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구조적인 보고서를 계속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은 좀 구조적으로 보면서 우리 경제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특히 저희는 이제 기업 쪽이니까 기업 사이드 쪽이니까 리스크 쪽으로 많이 들여다 보다가 한 3년 전부터 산업 쪽으로 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시리즈를 제가 많이 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셔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한중일 동북아 분업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이승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도 경착륙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성장 동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제조업 2025라든가 인터넷 플러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신사업 개발해야 되고 신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거에 따라 조금 더 빨리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벌써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이 2014년에 13차 5개년 계획해서 지금 만든 건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잠깐 늦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면은 중국 경제가 예전만 좀 못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김현신 박사님 잘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성장 고속 성장만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출이고 투자 같은 우리도 똑같았거든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다 똑같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도 은행 뱅킹 산업이 막 떴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그때 일본도 엔화 국제화 한창 80년대 할 때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글로벌 뭐 기업 호춘제에서 뭐 5대 안에 드는 게 지금 올해 발표한 거 보면은 공상은행부터 4대 은행 다 들어갔더라고요. 일본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핵심 키워드는 부실 문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2월에 그 중국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 정부 부채도 있고 기업 부채도 있고 가계 부채도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정부 부채는 낮은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 부채하고 엮여 있는 게 기업 부채예요. 아까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2008년에 뭐 지금 지방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게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융자 플랫폼이라고 그런 걸 만들어서 그게 대응을 해서 토지를 매각하고 뭐 사들이면서 그 중간에 이제 기업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은행 대출이 막대한 은행 대출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 금융위기 터졌을 때 수출 지금 162%. 저희 연구원에서 추정한 거는 2014년 정도 보면은 162%거든요. 근데 여기 BIS에서 170으로 나왔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랑 산정한 게 물론 이제 거기 빼고 넣고 이런 차인데 이게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이게 기업 부채가 높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업만 부실 뭐 한 개 기업만 퇴출시키면 그만이냐? 이게 한 개 기업 퇴출시키는 게 쉬운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럼 한 개 기업하고 또 물려 있는 게 공급 과잉 문제인데 공급 과잉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문제고 일본도 문제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게 문제가 엮여 있는데 경제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경착륙은 안 가는데 계속 둔화되는 거고 우리는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업황이 계속 외수 수요도 떨어지고 당연히 안 좋은데 중국이 나중에 수출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좀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앞에서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 경쟁력입니다. 이제 경쟁력은 다른 얘기인데 공급 과잉 해결하려고 지금 1대1로 오며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좀 그런 걸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의도고 결국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은 동부는 이미 어느 정도 포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부 쪽으로 많이 투자 들어갔다가 최근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동부 비중이 높지만 요새는 투자 완전 계속 마이너스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면 중서부로 가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도 중서부의 이제 중서부 경제를 끌어올리는 게 결국 내수 시장의 마지막 정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잠재력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방법이 뭐냐는 걸 찾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중국 인프라 시장 투자를 썼고 그 최근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가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낑기냐는 거죠. 이쪽에 좀 파트너십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건 돈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뱅킹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국유기업들이 뱅킹 능력이 가능하니까 중국하고 조인해야 된다는 거죠. 합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2008년 전까지만 해도 독자가 쭉 늘어나다가 합작으로 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투자 경향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는데 정부만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산업도 지금 시끄럽고 모든 게 지금 전환점에 있는데 문제는 이 신성장이라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퍼즐들을 하나하나 늘려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라는 A라는 어떤 산업이 비록 사양 산업이라도
혹시 경쟁력이 있는 그게 이제 융합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하는 제조업 2025인데 고부 가치가 있는 산업, 향후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하고 같이 조인시켜 주면 차라리 얘를 퇴출시키지 않아도 같이 경쟁력 있게 끌어올리 그게 이제 산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차를 빼나가는 건데 그걸 좀 어떻게 뭐 키스텝에서 그런 것들을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관련 산업부나 이런 쪽에서 고민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강도 있는 추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얘기를 잘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중국 경제는 연착륙을 가지만 문제는 우리다. 중국은 잘 살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앞으로 되게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업도 그렇고 경제 전반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좀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차라리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중국처럼 이렇게 시점을 둬서 완성해 가는 게 우리 경제에도 좋을 거고 그 안에서 어떤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큰 틀을 짜는 게 더 지혜롭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비유할 만큼 힘을 크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중국의 모습은 1840 아마 한 4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이제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몇 년이 지났죠? 100 몇 년 정도가 지났죠? 한 150, 60 정도가 지났나요? 그런 기간 동안 중국은 지금 이 정도까지 변한 상황인데요. 이 두 기업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알리바바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바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벤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샤오미입니다. 이 두 기업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IT 기업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2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2위냐 하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구글 다음으로 큰 IT 기업이죠. 밑에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 그 자산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벤처기업을 보통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처기업 순위를 쭉 먹여봤을 때 우버 다음으로 큰 자산가치가 아마 2015년 말 정도 될까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을 때 한 460억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한 510억 정도가 되고요. 둘 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나폴레옹은 잠자고 있는 사자에 비유를 했는데 이제 잠에 깨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중국 경제 현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지표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신문이나 이런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초보적으로 완성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의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린 계속 중국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어떤 시장 기회를 찾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을 중국의 변화된 속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는 무엇일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전체적인 목차는 우선 중국 경제 현주소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본 이후에는 산업 패러다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국의 미래 전망과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사진, 이 그림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예전의 중국을 소개하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은 잠자는 사자다. 잠자게 내버려둬라. 일단 깨어나면 세계를 흔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1840 몇 년도쯤에 어떤 사람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당시에 중국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중국의 당시로서의 상황상 잠자는 사자 흔하게 보이던 그 시절 역시도 지났고 지금은 6%대의 중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2016년 올해 1분기에도 중국은 6.7% 성장을 하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회과학원이 얼마 전 전망을 한 바에 따르면 6.6%에서 6.8%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6년이고요. 내년이 2017년인데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6% 정도의 그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고성장을 보이는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성장률 수치적 측면에서는 인도가 작년에 중국을 앞섰습니다. 작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7.3%였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만 인도와 중국 간의 성장률의 순위 변화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제가 볼 때는 한 6% 정도의 성장을 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데서는 어떤 기관에서는 5.5%에서 6% 또는 5.5%에서 6.5% 그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시아에서 또 다른 맹주로 떠오르는 최근의 대대적인 R&D 투자 결과 중국의 기술력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위주로 경제 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등 경제 체제 역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레노버,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IT 기업뿐 아니라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기존의 분업관계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된 지금 중국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오늘 수요 포럼에서는 중국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신 코트라 김명신 차장님, 토론자이신 부산외국어대학교 김동화 교수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승진 팀장님,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께 내주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저희 키스텝의 정책을 결정하고 모색하는 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경제와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내용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죠.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GDP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명목 GDP는 1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조 달러에 달하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거는 그때가 언제였죠? 2008년이었나요? 제가 지금 날짜는 그 연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일본을 간발의 차로 넘어서면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초중반만 해도 13%, 14%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시기만 해도 그때도 9%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만 해도 또
7%, 8% 정도, 8% 정도의 성장을 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9%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장 2000년대 초중반에 가장 높게 성장할 때와 비교를 해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나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추세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지금 중국은 이미 중성장 시대, 과거에 10% 두 자릿수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또 8%의 성장을